오늘은 좀 민감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이 옷을 빨간 계통이나 파란 계통으로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검은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제 문제는 이념 갈등에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진짜 자유롭게 말하고 얼마든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옳다고 할 건 옳다고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양극화돼서 무슨 말만 하면 너 무슨 색깔의 정치색이지? 너는 이런 정당 지지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볼드모트처럼 거론하기도 어려운 문제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지식 한방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에 너는 왜 금투세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죠. 제목으로 안 달았을 뿐이지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중간중간에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금투세를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단순하게 세수 확보 차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회 전체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수단이라는 것을 꼭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제정 러시아 때 턱수염세를 도입한 거였는데요. 자,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르는 거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과거에 러시아 사람들 수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표트르 대제 때 이때가 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넘어가던 그때거든요. 근데 이 표트르 대제가 볼 때 러시아 사람들이 길게 늘어뜨린 이 지저분해 보이는 수염이 전근대적이고 뭔가 원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처럼 깔끔하게 수염을 깎아버리고 왜 카이저르 이렇게 콧수염만 기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턱수염을 러시아 사람들이 기르지 못하도록 일종의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염을 깎느니 죽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트르 대제가 어떤 꾀를 냈느냐? 수염을 기르고 싶으면 세금을 내라. 그리고 세금을 냈다는 징표로 이런 토큰을 평생 휴대하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세금을 신설한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물렸더니 상당수가 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수염을 깎느니 죽겠다던 사람들이 웬걸 자발적으로 수염을 깎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로 세금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투세도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나 아니면 투자 방식 같은 게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금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공정한 세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반박하는 쪽은 뭐라 그러냐? 부동산 양도세를 예를 듭니다. 자, 금투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넣으면 3억 이하의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27.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양도세 같은 경우는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는 자, 10억 원을 벌어도 이 경우에는 비과세죠.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그 원칙이 부동산에는 지켜지지 않는데 왜 금투세에는 지켜져야 되느냐?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으로 돈 번 것보다 왜 더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공정함 왜 주식에만 들이대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이 세금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일단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금투세 세율이 고작 22에서 2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세금 때문에 투자 수익을 포기하고 아예 투자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세율로도 머니무브가 일어난 적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 독일의 경우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의 예금자들, 투자자들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유로본드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독일의 자금이 유로본드로 이렇게 대거 옮겨가니까 독일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인들의 차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이때 독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었잖아요. 이 당시에 독일에 나온 정책이 대부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게 정말 많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자 소득세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22에서 27.5. 제가 보기에 이거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닌 것 같은데 고작 이 정도 세율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독일 같은 경우는 머니 무브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로본드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의 12억 이하짜리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금을 물리게 되면 당연히 머니 무브가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이 하나 더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는 과도한 빚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른다? 내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출산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미 많은 사례에서 사실상 증명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조금이라도 돈이 더 몰리지 않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현명한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증시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처음에 스타트업이 엔젤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막 성장을 하다가 데스밸리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시가 활성화돼 있다? 그러면 엑싯을 바라보고 많은 돈이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기 엑싯이 가능해지면 이 돈으로 또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활성화되면 유니콘이 더 많이 만들어질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증시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증시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증시 활력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2008년에 유럽연합의 전체 GDP는 16조 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전체 GDP는 14조 달러로 2008년만 해도 유럽의 GDP가 미국보다 2조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유럽의 GDP가 18조 달러에 불과했고 미국은 무려 27조 달러로 커졌습니다. 자,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 기간 동안 성장률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냐? 미국은 무려 85%가 성장을 했고요. 유럽은 10%가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률이 차이 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증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걸 믿고 엔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니까 유럽의 돈이 미국으로 몰려오면서 미국 증시로 진짜 미국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돈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이것도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발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근데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가 미국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봐라, 미국도 자본이득세가 있고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 자본이득세를 갖고 있다. 우리 금투세도 이 자본이득세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런 금투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 맞습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금투세와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은 동시에 뭘 갖고 있느냐?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의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철저히 뿌리 내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특히 선진국과 미국에 맞게 그 수준에 맞는 자본시장 개혁부터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시간 순서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 만일 순서가 바뀌면 우리나라에 그나마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세금이 도입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미국만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 돈이 몰리는 곳에서 결국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이 금투세를 잘 설계했어야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금투세는 지금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세를 내려주고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세가 낮아지니까 거래할 때 부담은 크게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금투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5천만 원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벌었다 생각되면 자꾸 팔아서 단타를 해야 이 금투세를 안 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본이득세가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면 장기 자본 이득세율을 부과하는데 이건 0%에서 10%, 20% 이렇게 세 가지로 차등 적용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1년 미만의 단기로 자본 이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0에서 37%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자본 이득세율과 우리나라의 금투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금투세는 22에서 27.5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미국의 단기 자본 이득세율보다는 낮죠. 근데 미국의 장기 자본 이득세율보다는 높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20%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당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자,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왜? 이미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금투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놨는데 그러면 그런 OECD 회원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죠. 특히 야당은요,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선동에 대부분의 99% 개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1%한테 휘둘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의 주장대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정의에 더 맞더라도 문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형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세부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나쁜 세금이 된다는 게 이게 세제의 문제입니다. 세금이라는 거 조금만 잘못 설계하면 돈이 왕창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기의 문제인데 이 경제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같은 경우는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 시행한 시기가 좋지 않은 시기였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나쁜 파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정의에 맞는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을 시행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게 바로 금융, 경제, 조세 정책 같은 겁니다. 왜냐? 이런 정책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금투세를 주장하는 야당 본인들을 위해서도 다급하게 시행하는 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비락으로 금투세를 시행했는데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100%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조세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이 금투세가 국민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폐지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옳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이기는 그런 법안이나 세금 제도라는 것은 결코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다급하게 시행했다가 자신들이 이루려는 가치를 결국 훼손하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에 야당도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야당 스스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이 지금 예전하고 다릅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진짜 엄청난 급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했다가 이게 대선 결과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지 금투세 때문인지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제정책이나 조세정책은 정말 특이한 게 이 정책 입안자가 이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막 법을 만들어요. 아니면 과세 정책을 만들어요. 그런데 시장은 엉뚱하게 반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옮겨 붙을지 진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도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투세를 언젠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안 좋은 시기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세금이 나쁜 세금으로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나중에 사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마도 이 정책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